네, 오늘은 호빗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이 책의 쪽수로는 48쪽, 48페이지, 뜻밖의 파티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간달프를 통해서 난쟁이들과 모두가 다 이 호빗의 집에 몰려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장면, 이 지나가고, 51쪽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호빗은 난쟁이들의 손과 노련한 솜씨, 마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있는 걸 느꼈다. 그것은 시기심 어린 격렬한 사랑이었고, 난쟁이들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욕망이었다. 바로 그 순간, 툭 집안의 기질이 그의 내면에서 깨어났다. 그는 길을 떠나 거대한 산들을 보고 싶었다. 네, 앞에 1편, 2편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호빗은 절대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모험을 싫어하는, 호빗이죠.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난쟁이들의 음악을 듣고, 마음이 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소나무가 울부짖는 소리와 폭포 소리가 듣고 싶었고, 지팡이 대신 칼을 차고 동굴을 탐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숲 위 어두운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다. 그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반짝이는 난쟁이들의 보석을 생각했다. 갑자기 강 건너 숲에서 누군가가 나무에 불을 지른 듯 불꽃이 솟아올랐다. 그는 조용한 자기 마을 언덕 위에 용들이 내려앉아 노략질을 하며 마을을 통째로 불태운다고 상상했다. 그러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언덕 아래 골목쟁이 집에 평범한 골목쟁이네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몸을 떨며 일어섰다. 등불을 가져올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 척하면서 방을 나서고 싶었다. 술 저장실의 맥주통 뒤에 숨어서 난쟁이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갑자기 그는 음악과 노래가 그쳤음을 깨달았다. 난쟁이들이 모두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는 겐가? 마치 호빗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소린이 말했다. 불을 좀 켜면 어떨까요? 빌보가 변명하듯 말했다. 난쟁이들이 다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해. 은밀한 작업을 하는 데는 어두운 게 좋으니까.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아. 물론이죠. 빌보는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앉았다. 그러다 의자가 아니라 화로에 앉는 바람에 부지깽이와 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네, 화로는 이렇게 불을 피우는 난로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부지깽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수치나 이런 거를, 공기가 잘 통하도록 이렇게 찌르는,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큰 바늘처럼 생긴 거? 그런 걸 부지깽이라고 해요. 요즘 우리가 이런 걸 안 써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캠핑 가서, 이렇게 불멍할 때 아빠나 어른들이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 부지깽이를 볼 수 있죠. 자, 조용히 하고 이제 소린의 얘기를 들어보세. 간달프가 말했다. 그러자 소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간달프와 난쟁이들, 그리고 골목쟁이네. 우린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 공모자이며 가장 뛰어나고 대담한 호빗의 집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의 발털이 영원히 빠지지 않기를, 그의 포도주와 맥주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숨도 돌릴 겸 호빗의 답례 인사말을 기대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그 찬사는 가엾은 골목쟁이의 빌보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대담하다든지 무엇보다도 동료 공모자라고 불린 데 대해 하려고 입술을 달싹거렸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도 당황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리는 말을 계속했다. 네, 빌보가 계속 당황해하는 그 지점이 어떤 건지, 왜 그런지,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우리가 만난 것은 우리의 계획과 행동, 수단, 지략, 책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날이 밝기 전에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우리들 중 일부나 아니면 전부 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여행이지요. 물론 우리의 친구이자 조언자이며 현명하신 마법사 간달프는 예외입니다만. 지금은 엄숙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골목쟁이네와 젊은 난쟁이 한둘, 가령 킬리와 필리라고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옳겠지만 이들에게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요.
소린이 말하는 방식은 이러했다.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만큼 형식적인 언사에 능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마도 그는 정작 알아야 할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두 다 아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숨이 찰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례하게도 누군가 그를 방해했다. 빌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목구멍에서 비명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터널을 빠져나온 기관차의 기적 소리처럼 곧 터져 나왔다. 난쟁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탁자가 넘어졌다. 간달프가 마술 지팡이 끝에 푸른 불꽃을 일으키자 벽난로 앞 양탄자에서 무릎을 꿇은 채 녹초가 되도록 떨고 있는 불쌍하고 작은 호빗의 모습이 그 눈부신 불꽃 아래 드러났다. 그러다가 빌보는 마루에 납작 엎드렸고 벼락 맞았어, 벼락 맞았다고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한동안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쟁이들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를 옮겨 응접실 소파에 눕힌 다음 옆에 마실 것을 놓아두고는 자기들의 비밀 이야기를 하러 돌아갔다. 네, 빌보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지금 막 모든 상황이 막 이렇게 몰려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빌보는 이 상황을 벼락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 같으면 어떨 것 같은지 집에서 이 간달프와 난쟁이들을 다 쫓아낼 것 같은지 아니면 빌보는 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런 공모자가 아니오. 당신들과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빌보처럼 이렇게 어, 숨어서 듣다가 난 아닐 거야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막 있었을 것 같은지 이 장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네 읽어보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 그리고 난쟁이들이 이런 빌보를 막 비난하거나, 어, 그렇게 하나요? 너 왜 이렇게 소심해? 막 이렇게 막 비난하나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잘 달래주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응접실 소파에 눕히고, 뭐, 옆에 마실 것도 주고, 굉장히 친절한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빌보 입장에서는 막 얘네들이 다 쳐들어오다시피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집에서 지금 뜻밖의 파티를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고 싫을 수 있는데, 어, 오히려 이 초대받은 손님들이 빌보를 위로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양쪽 입장을 다 생각해보고 또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 난쟁이들이 이렇구나, 빌보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들의 성격도 고민해보면서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간달프가 말했다. 흥분을 잘하는 친구라네. 좀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발작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는 최고 중에 하나야. 최고지. 위기에 몰린 용처럼 맹렬하거든. 만약 여러분이 위기에 몰린 용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은 그 어떤 호빗에게 붙이더라도 시적 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설령 호빗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거구여서 말에 올라탈 수 있었던 툭 영감의 종증조부 황소울음꾼에게 붙이더라도 말이다. 그는 푸른 벌판 전투에서 그램산의 고블린 대열에 뛰어들어 그들의 왕 볼핑불의 머리를 나무 곤봉으로 쳐서 깨끗이 잘라냈던 호빗이다. 그 머리는 공중으로 100여 미터나 날아가 토끼굴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고 바로 그때 골프라는 경기가 생겨났던 것이다. 네, 골프의 유래가 네, 등장하네요. 그러나 그동안 항소 울음꾼의 마음 약한 후손, 누구예요? 마음 약한 후손. 네, 우리의 빌보. 네, 응접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응접실 문가로 기어갔다. 글로인이 콧방귀이거나 그와 비슷한 소리 같았다. 네, 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호빗이 맹렬하다는 간달프의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순간에 그런 비명을 내지른다면 용과 그 친척들을 모조리 깨워 우리를 모두 죽이고도 남을 겁니다. 네. 이 빌보에 대해서 이 난쟁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간달프와의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빌보가 과연 잘할 것 같냐. 네, 빌보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흥분보다는 공포에 질려 내지른 소리 같았어요. 사실 문의 표시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거라고 확신했을 정도예요. 저는 현관 매트 위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헐떡거리는 그 작은 녀석을 보았을 때부터 의심을 품었다니까요. 그 녀석은 좀 도둑이라기보다는 채소장수처럼 보이거든요. 그 순간 골목쟁이네가 손잡이를 돌리고 들어섰다. 툭 집안 쪽이 이겼던 것이다. 맹렬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침대에서 자지 않아도 좋고 아침 식사를 걸러도 좋다는 생각이 갑자기 솟구쳤다. 매트 위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헐떡거리는 그 작은 녀석이라는 말 때문에 그는 거의 맹렬해졌다. 네,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맹렬해졌다고. 네. 이후 골목쟁이 집안의 기질이 지금의 그 행동을 후회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빌보, 넌 정말 바보였어. 제 발로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갔지. 말씀을 엿들었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좀도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내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 이건 그가 소위 점잖 뺄 때 쓰는 말투였다. 정확히 따져봅시다. 내 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분명 당신은 집을 잘못 찾아온 겁니다. 나도 현관 계단에서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찾아왔다고 칩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보겠어요. 설령 여기서부터 동쪽 끝까지 걸어가서 최후의 사막에 사는 사나운 괴수족과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 내겐 툭 집안 황소우릉꾼이라는 현조부가 계셨는데 글로인이 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죠. 바로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에는 분명히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것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표시가 많이 있었지요. 좀도둑이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신나는 일거리를 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되는 표시지요. 좀도둑이라는 말이 거북하다면 대신 전문 보물 사냥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한테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간달프가 그런 분야의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다고 했고 바로 여기에 수요일 차 마실 시간을 만나게 주선하신 겁니다. 그러자 간달프가 말했다. 물론 표시가 있었지. 내가 해놨거든.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지. 자네들이 원정에 동참할 14번째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골목쟁이네를 골랐네.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거나 집을 잘못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들 13명의 원정을 떠나서 마음대로 불행한 일을 겪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석탄이나 캐게. 네. 간달프는 굉장히 이 빌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가 무척 화가 나서 찌푸린 얼굴로 글로인을 바라보자 그 난쟁이는 몸을 움츠렸다. 빌보가 질문을 하려고 막 입을 벌리려는 순간 간달프가 몸을 돌려 찌푸린 얼굴로 눈썹을 치켜 세웠다. 할 수 없이 빌보는 입을 꽉 다물어야 했다. 그래야지. 말다툼은 그만하게. 난 골목쟁이네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네들 모두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네. 내가 그를 좀도둑이라고 부르면 그가 바로 좀도둑이야. 아니면 때가 되면 좀도둑이 될 걸세. 그는 자네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재능이 많아. 자네들이 혹시 모두 살아남는다면 내게 감사하게 될 걸세. 자, 이보게 빌보, 등불을 가져와서 여기를 비춰보게. 붉은 가시 달린 커다란 등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간달프는 지도처럼 보이는 양피지 조각을 펼쳐놓았다. 이건 자네 할아버지 스로르가 만든 것일세. 소린, 외로운 산의 지도라네. 그는 난쟁이들의 열띤 질문에 대답했다. 소린이 힐끗 보는 실망한 듯 말했다. 제 생각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로운 산과 그 산을 둘러싼 지역을 아주 잘 압니다. 어둠 숲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거대한 용들이 서식하는 마른 희수와 황야도 압니다.
산에 붉은색으로 용이 표시되어 있군요. 하지만 그 표시가 없더라도 우리는 용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혹시 도달하게 된다면 말이지요. 발린이 말하고 나자 마법사가 말했다. 자네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게 하나 있어. 바로 비밀 입구라네. 서쪽에 룬 문자가 보이고 또 다른 룬 문자에서 그걸 가리키는 손이 보이지. 그것이 지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 표시라네. 스로를 지도를 보면 룸 문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무한대 표시 있죠. 이렇게 메비우스 띠 같은 그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한때는 비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비밀일지 어떻게 합니까? 늙은 스마우그는 그곳에 산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냈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통로를 사용했을 리 없네. 왜요? 그 통로가 너무 작으니까. 문 높이는 약 150cm, 그리고 3명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너비라고 룸문자로 쓰여 있거든. 스마우그가 어린 용이었을 때도 그 정도의 구멍에 기어들 수 없었어. 수많은 난쟁이들과 너른꼴 인간들을 포식한 후 이후에는 더더욱 어림도 없지. 제겐 아주 큰 굴로 보이는데요. 용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호빗 굴집밖에 없었던 호빗이 끽끽거리듯 말했다. 그는 다시금 흥분했고 큰 흥미를 느꼈기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다. 빌보는 지도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시골 순환로에 큰 지도를 현관에 걸어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산책로들을 붉은 잉크로 표시해 두었다. 빌보가 물었다. 그렇게 큰 입구가 어떻게 용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체구가 아주 작은 호빗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이 입구가 어떻게 비밀로 남아있는지는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을 거야. 이 지도로 볼 때 내 생각엔 산비탈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비밀문이 있을 것 같네. 난쟁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 안 그런가? 맞습니다. 소린이 말했다. 간달프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이 지도에 열쇠가 달려 있었어. 작고 이상하게 생긴 열쇠야. 여기 있네. 잘 간수하게. 그는 긴 원통 모양의 정교하게 홈이 파인 은빛 열쇠를 소린에게 건넸다. 그리하겠습니다. 소리는 이렇게 말하며 목에 걸린 멋진 목걸이에 열쇠를 끼워놓고는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네, 여기까지. 네, 이번 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열쇠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빌보를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간달프가 내가 정했어 라고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난쟁이들과 함께 가야 할 곳을 어떤 곳인지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비밀의 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뒤로 또 어떤 얘기들을 오갈지 다음 시간에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